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종말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기업 엔스로픽이 AI 챗봇 클로드를 기반으로 법률, 재무 분석 등 전문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이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데이터베이스 기업 오라클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법률 플랫폼이나 시장조사업체 주가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SNS 계정을 통해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를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히토류 등 광물 시장에서 중국에 대응하기에 한국 등 동맹국과 우호국의 핵심 광물 무역블록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무역블록에 참여하는 국가에는 비상 상황에서도 핵심 광물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국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 기술주 쇼크로 급락하고 있지만 코스피 7,500을 예상하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JP모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50%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강세장 시나리오를 전제로 코스피 상단을 7,500으로 제시했고 NH투자증권은 12개월 목표치로 7,300을 제시했습니다. 코스피 얼마나 더 오를지 요즘 증시에 밀물처럼 들어오는 ETF 동향까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뉴욕 증시의 기술주 투매 심리의 영향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4조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여전히 국내 증시의 강세장을 예상하면서 코스피 목표치를 높이고 있고 종목 선정이 어려운 개인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최근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워낙 많은 돈이 몰리면서 ETF 시장 가격이 편입된 자산 가치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승긴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분석실장, 윤원태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부 부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기술주 투매 심리의 영향이라는데 뉴욕 기술주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렇게 우리 영향이 큰지 먼저 윤원태 부소장님 어떤 현상입니까? 기술주 투매라는 게. 우선은 어젯밤에 AMD 실적이 예. 발표가 됐고요. 실적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예. 알파벳 실적도 발표됐는데 실적도 좋았고요. 네. 문제는 항상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냐 낮아지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AMD 실적이 좋았지만 기대감을 조금 못 미치는 부분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한 부담이 투자자들에게 조금 반대작용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예. AMD나 알파벳이나 이제 대부분 AI와 관련된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AI와 관련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었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거의 다 멱살 끌고 올라가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저항이 받다 보니까 오늘 지금 코스피 지수 5,200까지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었고요. 네. 사실은 언제 빠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레벨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빨리 달려왔다 그런 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1월 한 달간 한 24% 정도가 올랐으니까요. 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의 속도다라면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워시 쇼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별다른 쇼크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던 모습들은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 또는 차익 실현에 대한
그 가능성들을 내비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윤원태 부소장님이 미국 기술주 추락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그 AI 업무가 좀 대체될 거다. 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다던데 그것도 조금 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아무래도 사실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지난해 4분기부터 이미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언더퍼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저희가 뭐 주변에서도 많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챗GPT라던가 뭐 제미나이라던가 여기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이 기능들이 워낙에 또 뛰어난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뭔가 이렇게 전문가적인, 그러니까 매니악한 기능들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약간 대중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좀 많이 뺏기는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엔스로픽이죠. 엔스로픽에서 이 지금 이 플랫폼을 가지고 온 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UI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쟁력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주말부터 좀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저희가 검색해 보시면은 그 맥미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맥미니를 통해 가지고 클로드를 돌릴 수 있는 맥미니를 통해서 클로드를 애플의 돌린다? 제품인데 저전력과 뭐 효율성 이런 걸 가지고 또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이런 수요들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유입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림으로 제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영향이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데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지금 4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 다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네요. 역시 개인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1월 달은 개인들이 다 끌어올린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개인들의 자금 중에서도 ETF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들은 또 포모 장세에서 들어오는 매수세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연말 자금들이 들어왔던 성향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사실은 연말 연초가 되면 뭐 퇴직 자금들 입금을 해서 그걸로 투자를 했고 그 자금들은 사실은 채권형 자금이 성격이 많았었거든요. 퇴직형 자금들은.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형으로 대부분 유입이 되는 퇴직금 들고 주식시장으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워낙 그 포모 장세에서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더해서 예금까지 예금 지금 1월 한 달간 예금 자산이 40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 그게 증시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증시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지금 떠받치는 시장에서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워시 쇼크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지만 개인이 그 다음 날 떠받치면서 증시를 다시 원래 자리로 올려놨었는데 앞으로 지금 외국인 또는 개인 아니면 기관과 개인 간의 이 세력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의 자금이 저는 연말 연초의 성격이 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금에서부터 나오는 머니 무브는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월요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런 충격들이 몇 번이 가해진다라면 개인들도 이제는 조금은 움츠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천이 뭐 계속 생길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바치는 자금도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코스피가 이런 상황에서도 전반적으로 증권회사들이 올해 코스피 상단을 좀 올리고 있는데 외국 IB이긴 합니다만 JP 모건이 뭐 강세장 시나리오로 코스피 7,500, 뭐 코스피 5,000 얘기할 때도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7,500 그래 불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 JP 모건의 근거는 뭡니까? 7,500을 제시한 근거. 몇 가지 있습니다만 뭐 가장 이제 뚜렷한 것들은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반도체 부분의 슈퍼 사이클을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실적 추정치들을 저희 데이터로 돌려봐도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이익 모멘텀이 집중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또 시가총액에서 또 가장 또 대형주들이긴 하기 때문에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외에도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최근에 항상 얘기하는 뭐 조방원 얘기해서 또 방산 조선 그리고 뭐 전력기 건설 이쪽까지도 뭐 로보틱스까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포함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면서 좀 반도체만큼의 기울기는 아니지만 이익 증가율이 계속 좀 높아질 수 있는 영역들을 더 갖추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고 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정책입니다. 뭐 작년부터 저희가
많이 보고 있지만 이 밸류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뭐 상법 개정, 그래서 이 법안 쪽에서 이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사실 뭐 앞서 저희가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부동산 대책도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으로 돈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움직임들과 정책의 조합이 조금 더 시장을 또 탄탄하게 만들어 줄 거다 이런 기대치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조합을 보고 그리고 또 최근엔 또 어쨌든 시장에서 이 국내 기관과 국내 개인들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전보다는 좀 시장이 좀 국내 시장이 단단해질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내려지고 있다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7,500 하니까 참 먼 높이 있는 숫자 같이 보는데 혹시 다른 데들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뭐 SK증권이라든지 또 하나증권이라든지 다 각자 예상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맞습니다. 과도하게 보는 건가요? JP모건은?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는 7,500, 7,300선으로 제시하는 기관들도 몇 개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노멀한 뷰는 지금 지난 12월 정도 뷰에서는 5,000에서 5,500 사이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5,000에서 5,500. 그리고 최근에 이제 5,300을 뚫고 올라가니까 수정 전망을 내는 기관들은 5,500에서 6,000까지 올려잡는 게 일반적이고요. 조금 안 좋게 보는 워스트 케이스들을 보면은 뭐 시티그룹이라던가 아니면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워스트 케이스를 가정을 하고 전망했을 때는 한 4,500에서 5,000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워스트 케이스에서는 뭐 글로벌 성장이 둔화된다던가 성장률을 아니면은 그동안 지금 끌어올렸던 반도체와 관련된 공급 부담이 작용한다던가 아니면 중국의 회복이 조금 지연된다던가 이런 조건 하에서는 지금보다는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워스트 케이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익 증가 힘으로 간다는데 그 전체적인 올해 예상되는 수익, 그 수익을 근거로 봤을 때 주가 수익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각 증권회사들마다 이제 어느 정도 PER이나 PBR 줄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아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이제 시장이 뚫고 올라가다 보니까 상향 조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수치들이 또 나오고 있고 이 주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좀 상향 조정되면서 저희 레벨 자체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저희 시장, 우리 시장이 작년 10월 달 PER이 고점을 찍었을 때가 12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10배 수준으로 뚝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배경이 사실 뭐 아시다시피 주가가 떨어져서가 아니고 실적 추정치들이 쭉쭉 올라가면서 나오는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수익이 더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이익 증가율이나 뭐 전망치들을 계속 높여잡고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을 뭐 저희가 딱 숫자로 좀 당장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도 뭐 사실 아까 앞서서 정리해 주셨지만 뭐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의 5,600포인트 정도를 일단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작업들이 시장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생길 때 계속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에 대한 믿음들이 사실 또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계속 자금을 또 투입시키시는 부분들은 사실 그런 그림들에서 좀 나오는 현상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변수로 반도체 공급 부담을 얘기했는데 혹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상승에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거를 꼽으라면 그 공급을 못 늘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뭘 들 수 있나요? 공급을 못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주가 측면에서 조금 나눠보면 크게 저는 세 가지 정도 요인을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AI와 관련 버블론. 버블론. 다시 또 요즘 좀 다시 올라오고 말라 그래요. 올라오고 있고요. 뭐 챗GPT와 관련된 이슈들이 버블론. 계속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이 버블론은 다시 한번 또 저항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해주신 공급 부담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 유행하는 게 두존쿠 유행하잖아요. 두존쿠. 이것도 지금 이제 많이 풀려서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올해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워낙 폭력적인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좋은 개선세를 나타낼 것 같은데 지금의 주가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는 주가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지금 이제 HBM이라던가 아니면은 레거시 반도체들의 공급이 타사들에서 급격하게 늘어난다라면 공급 부담으로 주가는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경험했던 그
워시 쇼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금리거든요. 예. 워시가 매파적인 사람이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가 되는 모습에서 증시도 출렁이었었는데 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혹시라도 어떤 이슈들이 발생해서 후퇴가 되게 된다라면 그거는 AI 반도체 부분이 아니라 증시 전반에 저항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상승장에서 저항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조정을 겪을 수 있고 오늘 같은 조정이 너무나 당연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 가능성, 조정을 불러올 수 있는 변수들도 조금 꼼꼼히 생각하면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올 들어서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하루 거래 대금이 5억 원이 안 되면 저게 절삭해서 뭐 0으로 표시된다면서요. 네.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왜 그렇습니까, 이건?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익 추정치들이 딱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특정 종목에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조금 더 가면은 뭐 두산에너빌이라던가 뭐 작년 같은 게 좀 알테오전 뭐 이런 종목들 좀 튀어나오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고 사실 이익 모멘텀이 아직 그게 뭔가 낙소 효과처럼 다른 기업들까지 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지난해까지 보여줬던 미국에서 나타났던 M7 종목들과 나머지 종목들의 이 괴리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기업들의 실적 구조 자체가 좀 차별화가 엄청나게 좀 심하게 되다 보니까 되는 종목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튀어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이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의 이익 모멘텀에 좀 괴리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은 사실 지금 뭐 앞서 ETF도 말씀 주셨지만 이 패시브 자금들,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커지다 보니까 뭐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또 시총이 커져 있는 쪽으로 더 돈이 많이 들어간 현상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지수형 ETF들을 보면은 뭐 코덱스 200이라든가 뭐 150, 코스닥 150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우량주 쪽에 집중된 형태의 ETF들의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위 종목들로 집중이 되는 형태들, 이 패시브의 조금 이 형태, 이 자금의 흐름들도 좀 특징적으로 좀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최근에 뭐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조금 이제 약간 상장을 시킬 때 조금 무분별하게 상장이 됐던 부분들도 과거에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괴리 부분들이 또 지금의 거래 대금의 격차로 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가 심각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증시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잘 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 그 없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르는 종목에 함께 대열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런 게 꽤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살려고 보니까 너무 오른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어떤 문턱이 좀 높다고 생각되니까 ETF를 많이 투자하는데 그 전략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개인들이 개별 종목보다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저는 개인들한테 ETF를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더 추천하십니까? 네.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장세도 사실은 종목 장세지만 그 종목 장세 안에서는 특정 대형주 위주의 안에서도 상위 10개의 종목이 거의 시장을 다 이끌어가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 10개 아니면 사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냥 ETF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의 이제 40%까지 차지하는 부분까지 왔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사실은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순환매장이 가끔 돌 때가 있는데 그렇게 순환매장이 돌았을 때 어느 섹터로 또 순환매가 돌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이 장에서 사실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모르겠으면 그냥 코덱스 200이나 뭐 타이거 200처럼 200지수 추종하는 거 사면 주도주 중에 뭔가 하나는 끌고 가다 보니까 뭐 반도체가 아니면 자동차가 됐다가 그게 아니면은 또 뭐 2차 전지가 됐다가 계속 돌면서 순환매가 되다 보니까 자금 유동성 안에서 200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누구나 쉽게 상승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다 보니까 ETF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이제 권하시는데 실제 그쪽에 돈이 얼마나 좀 몰리고 있습니까? 요즘에? 지금 일단 그 코스닥 중에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 코스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 코스닥 150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올해 들어서 자금이 많이 유입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뭐 1월 한 달 지났는데 4조 4천억이 들어갔습니다. 4조 4천억. 예. 그리고 뭐 지금 테이블에도 나오게 있지만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주가 조정 이전에 15조를 또 살짝 또 터치하는 이런 그림들도 나왔었고요. 지금 이 금액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집중되고 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그 ETF 시장이 지금 340조 원을 또 넘어갔습니다. ETF 시장이.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기조들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한국 증시에서 ETF 시장의 영향력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작년 4분기에는 사실 거래 대금의 거의 절반까지도 ETF 시장에서 잡아먹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아까 퇴직금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퇴직금도 이제 연금으로 운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대부분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많이 넣어서 수익률이 낮다고 그랬는데 그런 돈들도 지금 이쪽으로 ETF형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의 퇴직금은 안정형 자산, 채권형 자산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운용을 했고 아니면은 모르시는 분들 현금으로 들고 계셨던 분들도 현금으로? 많고요. 수익도 없는데. 맞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유행이 타다 보니까 퇴직금 안에서도 그 DB형 퇴직금을 DC형으로 옮겨서도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양한 그 연금 계좌가 사실은 뭐 개인연금, IRP, 퇴직연금 이런 다양한 연금 계좌가 개인연금도 있는데 있고 IRP, 네, 그렇죠. 여기서 대부분 이제 주식형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요즘 들어서는 그리고 이제 30% 그 안정형 자산을 맞춰야 되는 부분까지도 혼합형으로 투자하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30%는 안정형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얻으려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채권 혼합형 이런 걸로 주식의 비중이 높은 안정형 자산을 투자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머니무브가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 선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ETF에 쉽게 투자하는데 아까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돈이 제일 많이 몰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몰리니까 이 코스닥 150 ETF 가격하고 시장 가격이 있을 텐데 거기에 편입되는 기초자산 가격하고 무슨 괴리율이 생기고 있다. 네네. 상당히 이게 좀 문제다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대형주들, 그러니까 ETF 중에도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격이 촘촘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괴리율이 발생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괴리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ETF 안에 이 기초가 되는 뭐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150이라고 하면은 코스닥 150의 가치를 얘가 포트폴리오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 ETF 가격에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이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가 될 수 있게 ETF 운용사들, 사실은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LP로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가치를 적정하게 따라갈 수 있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려 들어오게 되면은 LP들이 이걸 미처 다 잡아놓지 못하고 뚫려 나가면서 이 원래 가치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결국은 이제 괴리율이 플러스 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적정 가치보다 비싸지는 가격에서 거래되는 시간들이 또 생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괴리율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은 이게 또 사실 결과적으로는 제 가치를 찾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괴리율이 높아질 때는 내가 비싸게 살 수 있다는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주문 내실 때 이 고가를 좀 보시면서 조심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괴리율까지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워낙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워낙에 증시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투자를 할 것 같은데 ETF에 워낙 돈이 많이 몰리는데 혹시 ETF 투자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거, 유의해야 될 길은 없을까요? 우선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아졌는데요. 2배로 하는 거? 맞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에는 조금 유의해야 되는 게 장기간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실제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배도 그렇고 플러스 2배도 그렇고요.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짧은 기간에 투자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짧은 기간으로. 사실은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상당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시장의 변동이 클 때 짧게 치고 빠지고 하는 전략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배짜리 투자하셔서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레버리지를 장기로 가면 오름에 내림에 따라서 결국은 상승률이 다 상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장기로 가면? 우선 예를 들어서 그 기초 자산이 2배가 올랐다. 보유 기간 동안 한 달 동안에 기초 자산이 2배가 올랐으면은 레버리지
레버리지 ETF 경우에 2배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익률이 나타납니다. 네. 그게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장기간 투자할 경우에는 뭐 보수도 사실은 더 비싸고 수수료도. 네네.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는 레버리지 상품을 조금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레버리지 투자자들도 투자의 한 방법이지만 뭐 탐욕이라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너무 욕심 부리면 혹시 또 큰 탈이 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라 그런 얘기고요. 관련해서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라고 그러죠. 신용융자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뭐 30조 원을 넘어섰다는데 그래서 돈을 하도 많이 빌려주다 보니까 일부 증권사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예요? 지금 비투 우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네, 뭐 이거는 사실 뭐 앞서 계속 단어를 말씀 주셨지만 포모 현상이 또 시장에 또 많이 확산이 되어 있어서 나만 기회를 잃지 않나. 네, 맞습니다. 또 옆에서 사실 돈을 벌고 있으면은 또 마음이 급해지는 게 사실이고 또 주가가 빠지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기다렸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좀 자금을 좀 유입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가지고 계신 자산보다 조금 더 이제 대출을 더 일으키고 자금을 끌어와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이 크게 왔을 때 예상치 못한 시점에 큰 충격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막 크게 빠졌을 때는 사실은 이게 결국은 어느 정도 비율을 또 맞춰줘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담보를 좀 맞춰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담보를 맞춰줘야 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담보를 지켜주지 못하는 수준까지 그 돈이 가치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강제로 이제 매도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더 이 하락폭을 더 키울 수 있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수급 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은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는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충격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속된 말로 물량은 뺏겼는데 시장은 다시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대출을 일으켜서 사실은 레버리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좋은 전략 중에 하나지만 좋은 전략이에요?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다만 컨트롤할 수 있는 돈값이 떨어지니까 뭐 돈 가치 없는 돈 좀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런 방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결국은 이 레벨과 그리고 또 감내할 수 있는 이 수준을 어느 정도 좀 객관화 시켜가지고 평가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같이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고 하면은 레버리지를 조금 줄여놓으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올라갈 때 조금씩 줄여놓는 부분들로 좀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긴 합니다. 신용융자 이렇게 비투의 금리는 높은가요? 개인들 일반적으로는 높습니다. 근데 증권사들이 프로모션을 가끔 합니다. 지금도 프로모션하는 증권사들이 있고요. 싸게 빌려준다. 네, 그래서 오늘 찾아보니까 제일 낮은 금리가 3.9%의 지금 신용융자 프로모션을 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8에서 9% 정도 금리가 나옵니다. 8에서 9%. 상당히 높은 금리고요, 사실은. 그러네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일부 증권사가 지금 이 신용융자를 중단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따져보면 신용융자 한도가 이미 다 찬 증권사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내보내니까 중단을 한 거고요. 한도가 남은 기관들은 아직도 이제 계속해서 프로모션을 통해서 유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빚 많이 내라고 또 이자를 낮춰줄 수는 없는데 8 내지 9% 빌려주는 금리가 참 높긴 하니까 빌리는 사람의 부담은 큰데 그렇다고 빚 더 내라고 참 더 낮춰주기도 어렵고 아주 참 애매하네요.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증시에 영향을 주고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최근 오픈 AI에 대해서 원래 2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투자가 늦춰질 거다 안 될 거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엔비디아 계속 할 거다는 게 있는데 혹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사실 이거는 뭐 지금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냥 불편한 동거다라고 좀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서로가 필요한 거는 지금 맞긴 맞고요. 근데 또 뭐 다시 다 모든 거래 관계에서 그렇지만 한쪽으로 이 거래 의존도가 커졌을 때 이후에 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동안 행보들을 보면은 오픈 AI 같은 경우도 사실 뭐 AMD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조금 더 거래를 키워가고 계약을 키워가면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겠다 이런 시그널들을 보여줬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픈 AI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플랫폼 쪽을 또 확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의 사업 영역들을 또 침범해 온다라는 약간 이런 경계감들도 좀 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루빈이라든가 새로운 이
플랫폼이 들어왔을 때, 이 제품들이 차기 제품들이 들어왔을 때 오픈AI가 어쨌든 가장 또 큰 수요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점에서는 거래가 깨진 게 아니고 투자가 깨진 게 아니다. 다만 이게 또 확정적인 건 또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끈을 잡고는 있는데 약간 또 약해지면서 사실은 또 시장에서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좀 당연한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 오픈AI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경쟁자들을 또 이제 범위를 좀 넓혀가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또 사실 이 오픈AI가 최근엔 또 시장 점유율을 또 계속 뺏기고 있는 그림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한쪽의 의존도를 계속 가져갔을 때 이 향후의 이 리스크 부분들이 또 굉장히 좀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큰 조정을 겪고 있지만 증권사들이 예상한 대로 기대하는 대로 코스피가 올라간다면 결국 반도체가 앞서서 이끌 거라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만 뭐 결국 반도체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쪽에 좀 관심을 가진다면 뭐를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 전력기기 업종입니다. 전력기기도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을 보면 AI가 먼저 달렸고요. 그 다음에 올 초에 CES에서 로봇들이 다들 움직이면서 로봇추가 그렇죠. 현대차도 1월에 막 올라왔거든요.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했고 로봇들의 경우에는 이제 피지컬 AI가 도입되면서 다들 기대감이 형성됐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력망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책적 지원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진 않은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거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전기에 대한 필요성과 전력기기 망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사이클에서의 테마는 저는 그래서 전력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력기기를 꼽아주셨고요. 우리 박성진 실장님은 어떻게 꼽아주신다요? 요새 반도체입니까 그냥? 네, 뭐 반도체는 사실 기본적인 포트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뭐 거기서 더 연결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국방 관련한 정책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국내 기업들, 방산 기업들의 모멘텀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리셔링 컨셉들이 지금 계속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들 보면은 뭐 최근에 순환매 관점에서도 저희가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뭐 인프라나 그리고 또 산업재 이쪽도 사실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 동향 그리고 ETF 투자 동향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분석 실장, 윤원태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부 부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긴 코스닥 기업 파두가 거래 재개 후 4월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는 2023년 코스닥에 들어왔다 매출 뻥튀기 논란을 겪으면서 검찰 기소까지 되는 홍역을 치렀죠. 금융당국은 코스닥의 발목을 잡아온 부실 좀비 기업을 솎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파두는 상폐 압박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코스닥 부실 기업 정리는 어떻게 될지 박병호 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살아나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파두 작년 말쯤에 거래 정지를 받았다가 지금 거래 재개에 대해서 사흘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두가 뭐 그때 뻥튀기 상장인데 매출을 뻥튀기 했다 그런 의혹을 받았던 거죠? 이걸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파두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5년도에 그 서울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 교수님 제자들 또 학생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예. 여기 또 SK그룹의 그 최태원 회장님의 그 맞사이가 또 다녔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저는 그래서 아주 기억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이 회사가 그 기술특례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2023년 8월 7일 상장됐습니다. 네. 그 제가 이렇게 이제 날짜를 정확히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왜요? 이게 보통 이제 IPO 하려 그러면 그 영어로는 레드 헤링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사업 설명서, 뭐 투자 설명서 예. 이런 걸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2023년도 매출액을 한 1,200억이 넘는 걸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1,200억. 예. 예. 그래서 그 1,200억 때문에 이 회사가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 회사의 기업 가치로 평가를 받고. 야, 상장할 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PS를 따지면 뭐 열 몇 배 되니까 1조 손가락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8월 7일 상장하고 난 다음에 네. 그 후에 공시가 나왔는데 2, 4분기, 2분기 매출액이 예. 5,9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대? 야. 이익이 아닙니다. 매출액이 매출이? 예, 이익이 아닙니다. 아. 뭐 다음에 이제 3분기가 또 보면 네.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치죠. 3분기 때도 보면 3조 뭐 3억 2천만. 3억. 예. 그러니까 이게 IPO 돼서 들어온 공모가 공모 자금의 이자도 안 나오는 돈을 매출액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공모가를 높게 잡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뻥튀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결과로만 본다면. 숫자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8월 7일 날 따져보면 이미 2분기라고 그러면 6월 말로 끝나고요. 다 알 수 있는 건데 2분기 알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가지고 예. 그래서 검찰 조사를 해가지고 12월 18일인가 아마 그 날짜에 예. 그 불구속 기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아, 지금 예. 이제 재판을 받게 돼야 되네요. 네. 근데 사실 제 투자 이게 그 어떤 그 시장에서 반응이 정말 안 좋았던 게요. 예. 보통 이런 그 파도 같은 대형 회사가 이렇게 상장되면 예. 그때 우리 IPO 시장에서는 대여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따상까지 기대했는데 이 사람은 따상은 그냥 오히려 공모가보다 한 40% 이상 빠졌습니다. 예. 그랬으니까 이제 사실 투심은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지금 한국 거래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요? 왜 그러냐면 12월 18일 날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 확정을 지으니까 네. 19일부터 이제 이 회사가 그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거래를 정지시킨 겁니다. 아, 그때 거래를 정지시켰다 예. 이거죠.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정지시키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네. 15영업일 동안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 15영업일이면 일주일이 5영업일이니까 예. 3주 동안 네. 하고 또 한 차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영업일 동안, 그러니까 예. 6주 동안 거래를 정지를 시켰던 겁니다. 6주 동안. 근데 이 시기가 예. 이제 영어로 happen to be 죄송합니다. 이게 참 예. 어떻게 된 어떤 상황이냐면 그 미국의 이제 이 파도하고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 설계하는 기업들이 뭐 실리콘 뭐 모션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예. 이런 회사들이 작년 12월부터 주가가 그냥 1월까지 주가가 폭등하던 때였군요. 폭등했습니다. 네. 폭등. 하다 보니까 이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환장을 노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보면 그런데 거래소에서는 왜 이렇게 그 뒤늦게 뒤늦게. 뭐 심사 대상으로 뭐 판단을 하겠다는 그 과정 그 절차가 23년부터 나왔던 예. 이슈가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왜 25년 상반기도 아니고 예. 12월 달 이후에 하게 됐는지 예. 이 거래소에서 행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거래소의 조금 행정 절차, 업무 처리 절차에 좀 문제가 상당히 투자자들이 제기를 했겠네요.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 상장 폐지 실질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뭐 재무적으로나 또는 뭐 경영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거래소는 심의를 한 게 아닙니다. 심의를 하지 않았고. 예,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한 게 아니라 실질 심사를 받는 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만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아니다 이거죠. 예, 그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 뭐 이상이 없다 이런 걸 결론이 난 건 아니죠. 그는 이제 그러면 누가 그 문제 있다는 거는 이제 검찰에서 결론을. 이제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했으니 예.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예, 이제 상장 법적으로. 거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 뻥튀기가 정말 있었는 건지의 문제는 이제 검찰은 검찰의 사법적인 영역으로 넘겨두겠다 그런 건데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아무런 그 문제가 없다고 투자자들이 그냥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네요, 아직은?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잘못한 거는 과거 2023년도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지금의 회사의 상태를 보고 네. 회사 상태가 지금 뭐 아주 완벽하게까지 실적을 매출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네. 예컨대 예를 들면 네. 2023년도에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 1,200억 이상의 매출 나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24년, 25년에도 그런 정도까지 매출은 못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매출은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최근에 뭐 대규모 계약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는 있던데요. 해도 몇백억도 아니고 네. 그것도 장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1,000억대 매출은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 해갖고 이 회사의 뭐 기술력이 나쁘다든가 아닙니다. 기술력은 정말로 뛰어난 회사이고 예. 또 이런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한국에 실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네. 상장해서 이렇게 상장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상장 폐지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건 투자자들은 이제 맡길 필요가 있다는 의미 같고요. 이 바두가 기술 특례 절차로 상장을 했는데 혹시 기술 특례 상장 절차라는 게 조금 좀 너무 까다롭거나 아니면 너무 느슨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예. 이게 보통 이제 상장 요건이 예.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수월하고 느슨하고요. 코스닥 네. 다른 기업들보다도 이 기술 특례를 받는 제도는 더 이렇게 수월합니다. 조건이 뭐 자기 자본 10억 원 이상이나 아니면 뭐 기업 가치가 90억 원 이상. 예. 이고 이제 전문 평가 기관에서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받으면 이 그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다 통과합니다.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 근데 이 요건을 예. 강화시켜서 이제 강화시키면 우리가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고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너무 선명한데 네. 이 이제 그 강화된다 그러면 사실 투자자 보호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 취지 자체가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네. 기술력은 있는데 이 기술력 돈은 없고 실적도 없고 예. 기술력은 있어서 미래의 가치를 보고 네. 한번 이 재무적 자금 펀딩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상장시킬 수 있다, 주겠다. 이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린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런 요건을 더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 또 몇 가지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거는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파도 같은 경우는 적자인데도 상장이 됐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네. 한국,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미국에서 배워가지고 네. 그걸 보고 테슬라 요건이라고 이렇게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게요. 우리나라 용어로서는 이익 미실현 기업에 대한 뭐 특례 제도 네. 뭐 이런 풀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네. 이게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으니까 투자자들이 손실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이 인수하는 증권사 주관사에다가 환매 청구권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판매 청구권을요. 근데 그 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 이게 파도 같은 경우는 그 인수증권사가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환매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을 보완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예, 예외 규정 적용은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야지 투자자들 손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파두를 꼭 지목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기술 특례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코스닥에 나름의 이제 부실 기업, 좀비 기업이 많다. 이 속관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썩은 상품이 많은데 누가 사러 가겠느냐 하면서 이 코스닥의 부실 기업 정리를 빨리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다는 지금 입장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두도 주목을 끌었는데 이렇게 돼서 상장 폐지되나 이렇게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상장 폐지 요건이 조금 강화된다면서요. 이제 어떻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래 되면? 금융위원회가 이제 제시한 내용들이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40억까지는 40억 이하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40억을 뭐 150억 원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기준도 올리고 뭐 감사 의견이 미달되면 즉시 이제 상장 폐지되도록 강화하고 폐지 절차도 지금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거 좀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미약합니다. 미약하면 더 강화해야 된다. 훨씬 더 강화돼야 되죠. 그럼 뭐 이게 코스피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을 더 높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지금 150억이라고 하는데 올리려고 하는 게 150억이에요. 예, 올리는 게 150억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물가와든가 이게 부동산 시장을 보면 강남에 아주 제일 비싼 아파트는
아파트 한 채가 15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 150억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올리려면 한 500억 정도로 이렇게 크게 올리든지, 물론 그게 대한 후유증과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좀 강화를 더 해야 되고요. 해가지고 이른바 썩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이 좀 솎아내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대통령이 말만 하고 기준이 이렇게 약하면 좀 대통령의 취지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뭐 전형적으로 공무원들이 제도를 내면 지금보다 슬쩍 강화했다 이렇게 강화를 한 거죠. 강화를 했네요. 그렇지만 뭐 40억에서 150억으로 올렸다, 매출액 얼마에서 얼마 올렸다, 이거 갖고는 너무 미약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하나 더 이제 이거는 양적 기준이 아니라 이 질적 기준으로 이렇게 회사를 평가하는 그런 걸 좀 도입을 해서 이 기술로 올라온 기업들이 그 기술이 지금 사정화돼 가지고 쓸모없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에 대한 또 그런 기술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도 질적인 기준도 좀 집어넣어야지 코스닥 이제 이 좀 더 좋아지는 그 코스닥의 상장 폐지 심사 요건이 강화됐다라고 제대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요건이 강화되면 이제 상장 폐지에 올 대상이 될 기업이 늘어날 수가 있을 텐데 이 파도처럼 거래 정지되면 투자자들 정말 낭패인데요. 사전에 알 수 있는 이런 기업에는 내가 투자 혹시 상패 우려가 있을지 모르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뭘 좀 봐야 될까요? 좀 조심해야 될 지표 같은 거. 이 보통 이제 이런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또는 투자 기술 기업들은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PER, Price Earning Ratio라는 거는 써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네요. 이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PSR이라고 그래서 PSR. PSR, Price Sales Ratio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렇게 보는 지표를 많이 보는데, 근데 이게 이제 숫자를 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우리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80배였고 지난번에는 120배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80배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면 지금 4배입니다. 그 팔란티어가 PSR 80배니까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없고. 삼성전자 4배니까 먼저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SR 지표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걸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지 못하면 이 지표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재무적인 숫자 또는 수치로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실은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이런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는. 그러네요.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좀 어려운 용어라도 좀 공부 좀 하고 또 증권회사들이 그런 관련된 리포트를 좀 코스닥 기업들이 리포트를 좀 많이 내서 투자자들이 참조할 수 있게 좀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돈 투자에 대한 좀 책임을 지려면 뭐 자료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코스피가 이제 5천 달성하니까 정부 여당이 코스닥 3천을 내걸었습니다. 뭐 코스피 5천 되니까 코스닥 3천도 금방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되지 말란 법도 없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코스피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뭐 AI 반도체가 이끌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도 같이 가자. 뭐 취지는 좋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현실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에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이렇게 몇 개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데 대부분 내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는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도 도움을 받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종목들은 보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코스피보다 밸류에이션을 높게 이미 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좀 잘하고 있는 거죠. 배당이라든지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거에 대한 혜택도 코스닥 종목들은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네요. 뭐 돈을 못 벌었으니까 자사주라든지 배당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또 상장 기업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네요. 코스피의 2배입니다. 희소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에서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눈길을 끌기가 힘들고요. 또 신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먼저 승계를 과제가 돼야지만 코스닥 3천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3천을 9월 외친다고 올라가지는 않겠죠. 코스피처럼 뭐 수익이 올라가지도 않고 정체나 하락되기 때문에 코스피 됐으니까 코스닥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 그리고 부실기업 정리까지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이 급증하면서 증시를 달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는 투자자 예탁금이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을 더 사겠다고 합니다. 서학개미도 돌아올 줄입니다. 상승 탄력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늘도 짙습니다. 코스피 종목의 30% 정도는 하루 평균 거래액이 5억 원도 안 되는 잊혀진 종목입니다. 실물 경기는 차갑습니다. 고용도 얼어붙었습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SBS 비드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